세계 정세 해부에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대만 문제로 인해 중일 관계가 날로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중국이 먼저 기습적으로 일본을 타격하는 시나리오 극단적으로 들리지만 결코 허황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평화적 대화가 여전히 유일하고도 가장 합리적인 선택임은 모두가 압니다. 왜냐하면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 아시아 태평양 전역이 불바다가 되고 그것은 그 어떤 나라에도 이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처럼 최악의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계산하고 해부해 억지력과 예방책을 갖추는 일 또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병법의 기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 시나리오에서 중일 간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양측이 어떤 이점을 가지며 누가 승자가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군사적 지표만 놓고 보면 2025년 글로벌 군사력 순위에서 중국은 세계 셋째, 일본은 7째로 4계단 차이를 보입니다. 중국은 규모에서 뚜렷한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약 200만 명의 현역, 5,000대가 넘는 전차, 3,000대가 넘는 전투기, 400척 안팎의 군함, 반면 일본 자위대는 약 25만 명, 전차 1,000대, 전투기 700대, 군함 150척 수준으로 수치 격차는 매우 분명합니다. 이처럼 압도적 병력과 전역을 덮는 둥펑 계열 장거리 탄도탄 그리고 다수의 잠수함 전력까지 더하면 베이징은 도쿄의 전방 지휘 능력을 겨냥한 정역적 기습 타격을 개시할 잠재력을 확보합니다. 그렇지만 일본 자위대는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병력은 많지 않지만 전개화되어 있고 통합 지휘 체계와 학설 조직 장비가 모두 도서 방어와 신속 방역에 맞춰져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대함 미사일 ASM-3, 수상 전투함의 이지스 전투 체계, 즉각 전개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 F-35편대가 상공에서 요격과 방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양에서 강하다면 일본은 질에서 강합니다. 일본의 군사력을 얕잡아 볼 사람은 없습니다. 일본이 국방 현대화 전략의 속도를 내는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한편 중국군은 광범한 현대화를 거쳤지만 대규모 상륙 실전 경험의 결핍이라는 만성병을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에 가까운 상륙 작전은 지난 세기의 한국 전쟁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각종 군사훈련은 실제 전쟁의 혼란과 참혹함을 완전히 재현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합동군 합동병종의 협조 약점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센카쿠 제도 주변을 초점으로 한 다수의 전쟁 모의는 국지 충돌에서 중국이 수적 우세와 화력으로 단기간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충돌이 소모전 단계로 넘어가고 보급선이 길어지며 해협 의존이 커지고 미일 동맹의 압력이 가중되면 중국의 초기 우위는 곧 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종합평가로는 단기 국지전에서 중국이 유세를 점할 확률이 약 50%. 하지만 전면전으로 비화하고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면 실질 승률은 30% 아래로 떨어집니다. 중국은 스스로의 미사일 전력을 모든 공격 시나리오의 첫 주먹으로 자부합니다. 중국은 약 2,000기의 단거리 중거리 탄도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모킬러로 알려진 둥펑 21D와 둥펑 26 같은 체계도 포함됩니다. 이들 미사일의 사거리는 일본 전역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의 미군 기지 예컨대 괌까지도 닿습니다. 기습 개시 단계에서 베이징은 수백 발이 동시 도달하는 포화의 비를 쏟아 일본의 방공미사일 방어망을 일시 마비시키고 도쿄와 요코스카 일대의 미일 기지 활주로와 레이더를 강타하려 들 수 있습니다. 일부 미국 매체와 군사 연구기관의 모의에 따르면 개전 초기 시간대에 이런 일격은 상당한 손실을 유발하며 중국 해군 공군이 접근할 전술적 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움직이지 않는 표적이 아닙니다.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은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고 정교한 축에 속합니다. 해상에는 이지스 구축함이 고도 1000km 이상에서 요격 가능한 SM-3 블록 IIA를 탑재하고 지상에는 패트리엇 체계가 적어도 표적을 사냥해 다층 방어망을 형성합니다.
2025년부터 일본은 사거리 1500km급의 도서 방어 방역용 신형 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해 중국 연안의 표적을 역타격할 수 있습니다. 중국 함대 기지와 미사일 발사 지역이 곧바로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미일 공동 조기 경보 체계와 위성망 SBIRS의 지원으로 중국 미사일의 다수가 발사 수분 전 탐지될 수 있고 그 시간은 방어망 가동에 충분합니다. 최적 방어 시나리오에서 종합 요격률은 70%를 넘길 수 있다는 추산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둥펑 17 같은 극초음속 활공체 계열이라는 값비싼 패를 쥐고 있어 방어망의 일부를 비집고 고가치 표적을 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타격 한 번마다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일본은 레이저 등 지향성 에너지 무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어 이 우위를 서서히 깎아낼 태세입니다. 미사일 국면만 본다면 개전 초 중국의 제압 확률은 약 60%, 그러나 전투가 길어지고 산업 보급선이 제재 압박을 받고 미일의 기술력이 총동원되면 베이징의 우위는 약화되어 우세 유지 확률은 약 40%로 내려갑니다. 차가운 숫자 뒤의 진실은 분명합니다. 누가 불을 지피든 단기 군사 승리를 얻더라도 경제 외교 내정에서 장기적 파국을 치를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헌법 제9조의 제약을 받아왔지만 2015년 방위백서는 중요한 전환을 열었습니다. 도쿄는 상대 미사일 기지와 지휘 중심을 타격하는 이른바 반격 능력, 즉 능동적 방어를 강조했습니다. 명목상 방어지만 실전에서는 정밀 타격 능력을 단계적으로 갖추어가는 셈입니다. 이스라엘이 2015년에 이란과 후티 세력을 정밀 타격하듯 상대 전략 두뇌를 겨누는 방식입니다. 일본은 미국제 토마호크 500발 도입을 추진하며 2026년부터 배치를 예상하고 일본 자국 개발의 극초음속 활공체 HV지만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텔스 침투 능력의 F-35과 미일 정보 공유망이 결합되면 중국 연안의 지휘 거점을 직접 두드릴 수도 있고 중국 미사일군의 핵심에 곧장 칼끝을 겨눌 수 있습니다. 베이징의 기습이라는 계산을 도리어 고위험 도박으로 바꾸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 능력이 실전에서 베이징의 의사결정 핵심을 정밀 타격할 수 있어 억지력을 끌어올리고 중국 작전의 성공 가능성을 25% 아래로 낮출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일본의 국방 예산은 약 9.9조 엔으로 미화로 환산하면 약 667억 달러 수준이며 국내 총생산의 약 1.8%입니다. 일본은 순수 방어에서 전략 억지력을 갖춘 군대로의 변신에 이 예산을 우선 투입하고 있으며 향후 증액 계획도 병행합니다. 동시에 일본에는 약 5만 5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는 제7함대가 상시 전투준비 태세를 유지합니다. 미일 안보조약 제5조는 일본이 공격받을 경우 워싱턴의 개입을 의무화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중국의 대일 전면 공격은 단기적 우위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센카쿠 점령이나 자위대 해군에 대한 포화 미사일 타격 같은 성과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항모 전단과 우월한 작전 경험이라는 변수로 인해 중국이 주도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수의 모의는 개전 6개월에서 12개월이 지나면 전세가 미일 동맹 쪽으로 기울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양측 모두 수십 척의 군함과 수천 대의 항공기를 잃는 막대한 손실이 따릅니다. 이제 전장은 더 큰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대결이 경제 영역으로 번지면 결과는 전통적 전쟁의 틀을 넘어섭니다. 중국과 일본 경제는 아시아 공급망의 사슬처럼 긴밀히 얽혀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최대 교역 수출 시장이며 일본은 중국의 고급 부품과 투자를 제공하는 핵심입니다. 2024년 양국 교역은 3천억 달러를 넘겼고 상호 의존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전쟁이 나면 일본 반도체 산업은 큰 타격을 받아 중국의 휴대전화 산업이 연쇄 마비될 수 있고 중국은 히토류 수출 금지를 무기화해 일본 제조업을 때릴 수 있습니다.
거시 모델들은 양국의 국내 총생산이 단기간에 10% 이상 추락하고 전 세계 수조 달러대의 충격파가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중국의 가장 큰 위협은 서방의 제재입니다. 해외 자산 동결, 국제 결제망 스위프트 차단 같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후 경험한 조치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크다 하더라도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은 장기간 봉쇄를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 순간 전쟁은 군사적 위험을 넘어 중국 경제의 뿌리를 흔드는 자충수가 됩니다.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이 겹친 현재 상황에서 대만 해협이나 일본과의 무력 충돌은 수출 의존 구조의 치명타가 됩니다. 내수를 끌어올려 상쇄하고 싶어도 가계의 저축 성향이 강하고 지출 회복이 더딘 탓에 단기 처방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본 경제는 회복 구조가 탄탄하고 미국, 유럽, 호주로 퍼진 무역 네트워크를 보유합니다. 중국에 비해 공급망 전환 속도가 월등히 빠릅니다. 물론 일본의 성장세가 수십 년 동안 약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다카이치 사내 내각은 새로운 경제 계획을 내세우며 수용 가능한 성장 궤도로의 복귀를 노립니다. 중국은 원유의 약 90%를 해상 수입에 의존하는 반면 일본은 비상시를 버틸 충분한 전략 비축을 갖추고 있어 경제 체력에서 유리합니다. 전장에서의 섬광 같은 승리는 후방에 숨이 차오르면 곧바로 빛이 바랍니다. 일본이 감수해야 할 위험도 큽니다. 미사일 포화가 본토를 강타하면 기간 인프라가 붕괴해 인도적 참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 혹은 괌의 미군 기지가 피격되면 민간인 희생은 수백에서 수천 명까지 늘 수 있고 도쿄만 일대 항만이 마비되면 하루 약 10만 톤의 물류가 끊길 수 있습니다. 구마모토에 자리한 TSMC 같은 반도체 거점이 정밀 타격을 받으면 연간 50억 달러를 훌쩍 넘는 손실이 발생하고 일본 부품의 의존적인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가격은 20%까지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같은 노후 원전 시설이 공격받아 방사능이 누출되면 수백만 명의 생존이 위협받습니다. 일본의 국내 총생산은 15%에서 25%까지 하락할 수 있고 실업률은 10%를 넘어 사회 불안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분석은 일본이 복구에 최소 10년이 필요하며 비용이 2조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입을 타격은 더 무겁습니다. 국제 제재와 자산 동결, 스위프트 차단은 수출 의존 경제의 직격탄이 됩니다. 랜드 연구소의 모델은 중국의 국내 총생산이 20%에서 4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내부 불안과 소요, 중앙 권력의 동요가 그 어느 때보다 현실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외교 전선에서 중국은 사실상 출구가 없습니다. 미일 안보조약은 일본 영토 전체 센카쿠 제도를 포함한 방위를 워싱턴의 의무로 규정합니다. 베이징이 발포하는 순간 제7함대가 항모전단으로 투입됩니다. 다카이치 사내 총리가 대만 문제가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밝힌 최근의 발언은 베이징을 더욱 자극했고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도 더 높였습니다. 오커스와 쿼드, 나아가 나토까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네트워크를 갖췄지만 실질 동맹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목이 잡혀 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교란 변수가 될 뿐 전세를 바꿀 역량은 없습니다. 파키스탄은 멀고 미국과 정면 대결을 원치 않습니다. 아세안은 대체로 중립을 택합니다. 반면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미국은 참전을 피하기 어렵고 대한민국은 동일한 위협을 받는 만큼 같은 전선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호주와 영국은 핵 추진 잠수함 전력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프랑스, 영국, 인도, 필리핀은 후방 지원이나 전개 가능한 함정을 보낼 수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중국의 승산은 거의 없습니다. 작은 일격도 다면전으로 번져 중국은 고립되고 일본은 태평양을 두른 동맹망 덕분에 버틸 수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보급은 생명줄입니다. 중일 시나리오의 병목은 지리구조에 있습니다. 일본 열도는 자연스러운 도서 사슬로 강력한 방어선을 이루며 중일 사이의 바다를 정밀 봉쇄 몇 번으로도 조일 수 있는 병목으로 바꿉니다. 중국은 센카쿠와 수백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제1도서선을 돌파하는 전면 작전을 벌이려면 미일 방어망을 정면으로 두드려야 하고
동시에 괌에서 날아오는 타격에 스스로를 노출시켜야 합니다. 중국은 타입 075 같은 상륙 강습함을 보유하지만 일본 영토에 수만 명을 상륙시키려면 수백에서 수천 척의 수송 선단이 필요합니다. 이 선단은 대함 미사일 F-35, 일본 잠수함 이지스함의 절호의 표적이 됩니다. 특히 서태평양의 태풍철의 불규칙한 해상 조건은 상륙 선단을 원거리에서 제거 가능한 표적군으로 바꿉니다. 험준한 산악과 견고한 연안 방어, 방대한 예비역을 가진 일본 본토에 대한 대규모 상륙 성공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중국은 약 1000km 범위의 접근 거부 능력에서는 강하지만 그 보호우산 바깥에서 전투를 지속하는 능력은 약합니다. 중국 해군 보급망은 장기 원해 작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일본 또는 미국의 잠수함이 수송로를 차단하면 작전은 몇 주 안에 붕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제1도서선 일본 괌 필리핀에서 제2도서선 하와이로 이어지는 미국의 보급망에 의지해 중국이 끊기 어려운 연속 보급 회랑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체계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효능을 입증했고 냉정기를 거치며 더 보강되었습니다. 진주만 사례가 말해 주듯 보급이 먼저 무너지면 전쟁은 그 순간 끝입니다. 전체 데이터를 종합하면 중국이 일본을 기습할 가능성은 20% 아래입니다. 중국은 큰 군을 거느리지만 미일 동맹과 맞서는 순간 경제 붕괴 위험과 자연 지리적 장벽 때문에 초기 우위는 곧바로 뒤집힙니다. 더 위험한 것은 전쟁이 내부 위기로 번져 중앙 권력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렁 이후 소련이 맞닥뜨린 결말처럼 그 확률이 80%를 넘길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방어전의 성격을 유지하고 단기에 종결되면 제2차 대전 이후의 기적과도 같은 재건 2.0 버전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 재건 비용은 수십 년간 어깨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단기전은 수천억 달러와 수만 명의 희생을 낳을 수 있고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장기전은 상호 봉쇄와 공급 붕괴로 양국 경제를 추락시켜 일본의 식량난과 중국의 정치 불안을 동시에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핵으로의 비확산 전제는 여전히 강하지만 베이징이 절망에 몰리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소규모 도서를 점유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개입 가능성은 99%에 가깝기 때문에 전략적 종국 결과는 중국의 패배 쪽으로 수렴합니다. 일본 역시 큰 피해를 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양국은 때리기보다 억지에 머무르는 선택을 합니다. 다만 중국군 수뇌부가 상황을 오판해 상부에 잘못 보고하는 바람에 최고위 지도자가 전략적 오결정을 내릴 경우 센카쿠 같은 일부 도서에 대한 단기 점거전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쟁 하나로 전역이 뒤흔들립니다.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의 단기 충돌조차 큰 불안을 낳았습니다. 중일이 그보다 몇 배의 강도로 부딪히면 인도 태평양 전체가 요동치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모두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세계정세해부를 마칩니다. 세계정세해부는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러시아의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한국식 촌평 추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았듯 침략은 계산서가 빨리 돌아오는 법입니다. 정역전의 현수막을 들고 나와도 결국은 빈 지갑과 긴 유가 줄만 남습니다. 드론이 하늘을 뒤덮자 자랑하던 방공은 구멍이 뚫렸고 명분 없는 전쟁은 젊은 세대를 졸지의 징집 통계로 만들었습니다. 전쟁 경제의 가면은 오래 못 갑니다. 통계가 아닌 묘비명으로 채워지기 전에 멈추는 것이 상책입니다. 타인의 영토와 자유를 빼앗는 전쟁은 한 손으로 국경을 넓히고 다른 손으로 미래를 줄입니다. 이 교훈을 잊는다면 전장의 지도는 넓어져도 국가의 품격은 좁아질 뿐입니다.